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데미안보다도 훨씬 더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가 언급하는 영원 회귀와 키치의 의미, 그리고 그 단어들을 사용한 의도를 정확히 모르면 왜 제목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인지, 그리고 왜 처음을 한 번뿐인 건 전혀 없었던 것과 같다는 독일어 아인말이스트 카인말로 시작하는지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먼저 영원 회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계속해서 다른 삶의 형태로 태어나고 죽는 윤회, 즉 삼사라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윤회란 현세 또는 전생에서 지은 업에 따라 가장 악했던 이들이 가는 지옥도, 먹고 마시는 것에 혈안이 되었던 이들이 가는 악귀도, 동물들을 함부로 살상한 이들이 가는 축생도, 남을 비방하고 쉽게 화를 내던 이들이 가는 아수라도, 인간다웠던 이들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 인도, 인간으로서 가장 고귀한 삶을 살았던 이들이 가는 천도, 이렇게 6세계 중 한 곳에 태어나 살다가 죽으면 다시 6세계 중 한 곳에 태어나기를 반복하는 육도 윤회를 말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금씩 업을 씻어내 마침내 업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면 석가모니처럼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영원히 벗어나 다시 태어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를 해탈했다거나 열반에 들었다고 하는 거고요. 반면에 영원회귀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그래서 우리의 성공과 좌절, 기쁨과 슬픔이 영화 필름을 거꾸로 돌리듯 100% 그대로 영원히 반복된다는 겁니다. 끔찍하고 허무하고 무의미하죠. 여러분이 하려는 행동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법으로 제정되어도 좋을 만한 행동만을 하라는 칸트의 도덕원리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에 다음 생에 다시 똑같이 태어나도 후회하거나 끔찍하지 않을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니체가 만들어낸 반어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쿤데라의 생각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니체의 영혼 회개를 언급한 이유는 존재와 삶이라는 게 한낱 먼지만큼 가볍고 별것 아니라는 자신의 주장을 펴기 위해서죠. 빛을 설명하는 데 있어 어둠만한 것이 없듯이 말이죠. 키치는 장 보드리아르의 시뮬라크르처럼 원본이 아닌 복제품, 그래서 원본만이 지닌 아우라가 없는 가짜이거나 질 낮은 것을 가리키는 독일어 단어인데 쿤데라는 이것을 완전히 다른 뜻으로, 그리고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합니다. 현실의 다양성과 불완전성을 거부한 채 전체주의나 공산주의 또는 자본주의 같은 이데올로기처럼 오로지 단 하나만을 최고의 가치로 강요하는, 즉 완벽함과 절대성과 회귀라를 강요하는 건 모두 키치라고 부릅니다. 1968년 프라하의 봄 당시는 우리가 민주화를 외친 1980년대처럼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지만 역설적으로 사람들의 정신만은 날카롭게 깨어 있었죠. 혼란과 고통은 살아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살아있기에 아프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듯 정신이 살아있기에 고민과 번뇌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키치는 사실 죽은 상태와 같다는 걸 쿤데라는 키치란 본질적으로 살아있음을 상징하는 똥에 대한 절대적 부정이고 살아있는 모든 건 하나의 예외도 없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은폐하는 병풍이라고 표현한 거고, 키치 왕국에서 대답은 미리 주어져 있으며 모든 질문은 배제된다. 따라서 키치의 진정한 적대자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인 셈이다. 질문이란 이면에 숨은 것을 볼 수 있도록 무대장치에 커튼을 찢는 칼과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질문은 살아있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죠. 캄보디아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남는 것은 품에 캄보디아 아기를 하는 미국 여배우의 사진 한 장. 토마스에게 남은 것은 그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원했다는 비문 하나. 키치란 존재와 망각 사이에 있는 환승력이라는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캄보디아 대장정이라는 실제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과 토마스가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이 존재이고, 캄보디아 대장정이 끝나고 토마스가 죽은 이후엔 그 사건의 일부인 동시에 잘못된 일부인 캄보디아 아기를 하는 미국 여배우의 사진 한 장, 그리고 심지어 토마스가 전혀 의도한 적이 없음에도 그의 아들이 지어낸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원했다는 엉뚱한 비문 하나만 남아 후대 사람들의 인식을 왜곡시키게 된다는 게 키치이며, 시간이 더 흐르면 그런 사건과 토마스라는 인물 자체를 기억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남지 않는 상태가 망각이라는 거죠. 이것이 키치란 존재와 망각 사이에 있는 환승력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즉 온전히 존재하던 것의 죽음 이후에 남는 건
온전한 전체 속에서 떼어낸 일부에 대한 왜곡되고 잘못된 이미지인 키치뿐이라는 거죠. 이번 방송 맨 앞부분에서 사진 찍기를 자제하자고 말한 이유와 같은 셈이고요. 정리하자면 존재하기를 그만두는 순간, 그러니까 죽음 이후엔 키치를 제외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란 참을 수 없을 만큼 가볍고 아인말이스트 카인말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대체로 한 번뿐인 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요. 등장인물은 4명과 한 마리의 개입니다. 외과 의사 토마스와 화가 사비나는 삶을 지배하는 건 우연이라고, 그래서 삶은 허무, 무의미하다고, 즉 가볍다고 생각하고, 신분 상승을 꿈꾼 테레자와 교수 프란츠는 삶을 지배하는 건 운명이라고, 그래서 삶은 의미가 있다고, 즉 무겁다고 생각하는 부류이죠. 쿤데라는 아인마리스트 카인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생이란 한 번 사라지면 2번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한낱 그림자 같은 것이고, 그래서 산다는 것에는 아무런 무게도 없고, 우리는 처음부터 죽은 것과 다름없어서 삶이 아무리 잔혹하고 아름답고 혹은 찬란하다 할지라도 그 잔혹함과 아름다움과 찬란함조차도 무의미하다. 모든 것이 일순간 난생 처음으로 준비도 없이 닥친 것이다. 마치 한 번도 리허설을 하지 않고 무대에 오른 배우처럼. 한 번만 산다는 것은 전혀 살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이죠. 그래서 토마스와 사비나는 자신의 모든 언행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에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은 채 흘러가는 대로 삽니다. 좋게 말하면 모든 것에 자유로운 거죠. 테레자에게 책이란 은밀한 동지애를 확인하는 암호였다. 그녀를 둘러싼 저속한 세계에 대항하는 그녀의 유일한 무기는 시립 도서관에서 빌려오는 책뿐이었다. 테레자에게 책은 우리에게 명품과 고급차와 사는 지역과 집의 평수와 사회적 지위와 액세서리에 해당합니다. 사람에 관한 판단을 이런 외부의 물건에 두면 안 되죠. 우연히 잠시 빌려서, 빚을 내서 또는 훔쳐서 소유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과정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식당에서 책을 읽는다는 것에 꽂혀서 무작정 토마스를 찾아간 테레자에게 더 큰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생각은 행동으로 나오는 법. 백취의 미시킨처럼 사랑을 연민으로 생각했기에 토마스 역시 테레자 외의 다른 여성을 거리낌 없이 만납니다. 아마도 토마스는 온전히 자신만을 바라보길 원하는 테레자의 사랑을 독점적 소유처럼 느껴서 테레자를 볼 때마다 숨이 막혔을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배신이란 정해진 틀을 깨고 경계 바깥으로 나가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외치며 사회적 규범들과 타인의 시선에 아랑곳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비나의 삶은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다 새로움이 익숙함, 즉 키치로 변하면 배신하고 또다시 새로움을 추구하는 삶이죠. 그런 사비나에게 프란츠는 자신의 권태로운 삶을 흥분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구원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니체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잘잘못을 떠나서 토마스와 사비나는 자기만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주인이지만 테레자와 프란츠는 둘 다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쫓아갈 만큼 타인을 통해서만 자신을 채우려 하는 의존적이고 타율적인 노예인 셈입니다. 사비나에게 있어 진리 속에서 살기란 군중 없이 산다는 조건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행위의 목격자가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조건 실컷 간에 우리를 관찰하는 눈에 자신을 맞추며 우리가 하는 그 무엇도 더는 진실이 아니다. 군중이 있다는 것, 군중을 염두에 둔다는 것은 거짓 속에 사는 것이라는 사비나에 관한 쿤데라의 설명은 18회 방송에서 언급한 인간이라는 존재의 조건입니다. 도리언 그레이 초상에서 헨리가 훌륭한 결심은 늘 때늦게 이루어진다고 했던 말처럼 캄보디아 대장정에서 프란츠는 본질을 깨닫는 순간 강도의 습격을 받아 사망합니다. 토마스는 잡지사의 기구한 글로 인해 직장을 잃고 시골로 내려가 유리창을 닦는 노동자로 살아갑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있지 않았다. 문제는 몰랐다고 해서 그들이 과연 결백한가에 있다. 권자에 앉은 바보가 단지 그가 바보라는 사실 하나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버지 라이오스를 죽이고 어머니 이오카스테와 결혼해 2 자녀까지 낳은 오이디푸스도 그가 다스리던 테베의 전염병이 돌기 전까지는 모두 모르고 한 짓이었습니다. 모르는 건 죄라고 했습니다. 몰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오이디푸스는 스스로 2 눈을 찔러 자기를 단죄했지만 우리의 전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강제로 단죄를 받은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고 의도적으로 잘못된 말을 내뱉고 잘못된 행동을 수없이 저질렀으면서도 많은 국회의원은 오히려 더 당당합니다. 아마도 그들의 좌우명은 내로남불인가 봅니다. 오이디푸스와 많은 국회의원의 차이는 단 하나,
우리가 보통 양심이라고 부르는 부끄러움, 즉 수치심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습니다. 훌륭한 대학을 나온 똑똑한 사람은 참모나 실무를 담당하면 됩니다. 나라의 운영을 담당하는 정치인의 첫 번째 기준은 양심, 즉 스스로 잘못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감수성의 유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사랑받기를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런 요구 없이 타인에게 다가가 단지 그의 존재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 즉 사랑을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16회 방송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는 말처럼 이런 테레자와 프란치의 삶의 방식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외부적인 것에서 얻어지는 건 행복을 포함해 모두 일시적이며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의해 또는 습관에 의해 만족감이 급격히 감소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테레자는 카레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를 자신의 모습에 따라 바꾸려 들지 않았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쿤데라는 우리가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방식과 똑같이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물과 사람이라는 범주를 혼동한 잘못된 조언이죠. 누구도 아파트에 튼튼한 것 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무생물이기 때문이죠. 누구도 반려동물에게 건강하게 살아있어 주는 것 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동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누구도 사람에게 무생물과 동물에게 바라는 것만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그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범주이기에 그것들보다 더 높은 그 이상의 뭔가를 바라는 게 당연하고 타당한 거죠. 말이 다리우스 그의 남자를 사랑해야 한다를 배치한 이유는 소심한 복수 때문이라고 파일에서 말했기에 몇 문장만 살펴보겠습니다. 아프리카는 없어. 대문자 아프리카는 서구의 민족학자들이 꾸며낸 하나의 허구야. 있는 것은 아프리카들이라는 말은 아반떼와 그랜저와 벤츠와 BMW만 있을 뿐 자동차는 없다는 건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존재는 실존하지만 그것들의 공통점을 모은 보다 높은 차원의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이름도 실존은 아니지만 엄연히 존재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존재해야만 하고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언어라는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수단을 통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이죠. 결핍은 그것을 채우게 하는 원동력이다. 결핍된 덕분에 채울 수 있다. 장자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엔 더 큰 쓸모가 있다는 무용지용을 말했습니다. 결핍은 뭔가를 희망하게 만들고 삶의 원동력인 희망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단기적 목표들이라는 과정으로 우리를 안내하죠. 그녀는 남자를 통해 자신을 다시 찾아가고 재구성한다. 그녀는 그를 알고자 하지 않았다. 나와 다른 것, 타자란 결코 이해할 수 없다. 각자가 추구하는 것은 자신의 이상이거나 자신에 관한 탐구이다. 따라서 타인은 그리고 남성과 여성은 서로를 인정할 수밖에요. 하지만 이것이 과연 상대방이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일까요? 어쩌면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에게 진정한 사랑은 불가능한 걸지도 모릅니다. 이것에 대해 차이에 끌리고 다름을 사랑함으로써 그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하는, 사랑을 통해 그 사랑의 한계와 불가능성을 체험하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그 불가능성의 근원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라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만 나열한 옴기니의 의도를 전 모르겠습니다. 지난 코렐리치의 진작 알았어야 할 일은 우연히 발견한 보물 같은 느낌의 소설입니다. 잘못된 결혼 상대자를 선택하는 이유와 그 해결 방법 등에 관해 작가가 워낙 편한 어투로 써놓아서 파일에 인용한 문장들만 읽어도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인간의 변화는 가능해요. 엄청난 용기와 헌신이 필요하지만 실제 그런 일들은 일어나요. 다만 그런 신락 같은 교정 가능성에는 온갖 노력을 퍼부으면서 예방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말은 19회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말이고, 끌리는 남자를 만나는 첫 순간 그 남자에 관해 직관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직관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만든 이야기로 덮어버리고 외면한다는 건 뭔가 잘못돼 보이는 말과 행동과 성격을 보면서도 이번 방송 앞부분에서부터 누차 언급했듯이 우리가 그 사람에게서 일부를 떼어내 고정시킨 이미지, 즉 시뮬라크르로 덮어버리고 외면한다는 말입니다. 이성을 끄고 감성만 100% 작동시키기 때문이죠. 델러웨이 부인에서 언급한 합리적 의심은 데이트에서도 필요합니다. 의심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온 선물이에요.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우린 자신의 의심을 내칠 게 아니라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결혼을 취소하는 것보다는 결혼식을 취소하는 게 훨씬 쉽기 때문이죠. 여기에 데이트 폭력의 문제점과 해결책이 함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좋은 짝들이 있고 그 사람들과 늘 마주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첫눈에 반하는 사랑 생각에 너무 꽂혀 있으면 벼락을 동반하지 않는 정말로 좋은 사람들을 놓칠 수 있어요. 정말 좋은 날씨는 천둥과 벼락 같은 소리와 화려함 없이 오는 법이고 깊은 맛을 지닌 음식은 절대 자극적이지 않은 법이죠. 작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 남자를 만났을 때 그 남자와 데이트를 했을 때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몰랐다면 알았어야 했던 거예요. 그의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이성의 탐지기를 켜두기만 하면 아주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었죠. 몰랐다는 무지는 피난처가 될 수 없고 작은 행동에 주의하며 그 사람의 내면을 보려고 훈련한다면 좋은 사람을 선택할 확률이 크게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옴기니가 신경을 거슬리게 합니다. 그레이스는 자신이 분별력과 합리성의 화신이라고 여기며 완벽한 결혼 생활을 일궈나가고 있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소설은 그녀의 삐뚤어진 속물근성과 특권의식을 하나씩 까발린다. 영재교육에 대한 집착, 그레이스는 자기 자신의 삶과 내면에 대해서는 자신이 남에게 들이대는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다. 이게 과연 소설을 번역한 사람의 말인가 싶네요. 그레이스는 삐뚤어진 속물근성과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더러 영재교육에 집착하거나 남에게 들이대는 잣대를 자신에게는 들이대지 않는 인물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강남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그 환경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던 것뿐이고 자신의 특권은 모두 더럽게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하며 아들 헨리를 위해 유명한 선생에게 조금 비싼 돈을 들여 바이올린 단 하나를 가르치고 있었을 뿐이고 소설 전개 내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깨우쳐 나가는 성향의 여성이기 때문이죠.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아무도, 이 지구상의 그 누구도 도저히 해줄 수 없는 일이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혼자만, 그것도 간신히 걸어갈 수 있는 오솔길이니까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